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고 여자친구는 있습니다. 지금 여자친구는 2년 정도 만났고 정말 잘 맞는 편이기는 해서 몇 년 안에 결혼을 할 생각입니다. 저희 커플은 친구의 소개로 만났는데 제가 친구의 아내의 친구가 바로 여자친구예요. 저는 지방 출신인데 서울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지금 직장에 취직을 한 지는 3년 정도 되었어요. 여자친구는 강원도 쪽에 살고 있는데 처음에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소개팅 받기를 꺼려했어요. 하지만 친구네 커플이 거리만 아니면 우리가 정말 너무나도 잘 맞을 거라고 얘기를 했고 저도 여자친구의 사진을 보고 괜찮아 보였습니다. 여자친구도 제 사진이 마음에 들었는지 연락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서울에 일이 있어서 왔을 때 처음 만났어요. 우리는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도 죽이 잘 맞았고 원래 여자친구는 친언니 집에서 자기로 했었는데 우리는 첫날 눈이 맞아서 제 자취방에서 첫날 밤을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사귀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주마다 서로의 지역을 교대로 방문하면서 만나면서 회포를 풀었어요. 여자친구와의 궁합도 좋았고 성격도 너무 잘 맞았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거리도 있고 서로의 생활도 있다 보니 그 횟수가 줄어들었고 이제는 한 달에 두 번 만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사이가 나빠지거나 궁합을 맞추는 게 식상해진 것은 아니에요. 아직도 서로를 사랑하고 가끔 만날 때도 정말 대단한 밤을 보내고 있어요. 몇 년 더 돈을 모아서 결혼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계속 예쁜 만남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남자다 보니 사실 자주 못 푸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아쉬웠습니다. 그렇다고 바람을 피우고 싶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고 혼자서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풀었었습니다. 하지만 몇 개월 전부터는 스스로 위로를 하는 횟수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특별한 사람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그 스토리를 사연 보내봅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괜찮은 편이에요. 중국과 무역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제가 어렸을 때 중국에서 학교를 다니기도 했고 대학교 전공이 무역 관련이다 보니 취직이 잘 된 편입니다. 직원은 10명 남짓한데 가끔씩 중국으로 출장도 가고 그러는 곳입니다. 제가 취직을 하고 한 번 출장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남자 선배랑 갔었는데 일도 하고 며칠은 여행도 할 시간과 약간의 여비도 주었기 때문에 이게 참 좋았어요. 하지만 얼마 있지 않아서 코로나가 터졌고 전화나 이메일로만 무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초기에는 입국이 깐깐해서 출장이 거의 불가능했고 좀 나아지기는 했지만 그때는 회사 경기가 너무나도 바닥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간부급들만 단독으로 출장을 가고는 했습니다. 그러다 작년부터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코로나 방역이 조금 나아졌고 조금씩 밑에 직원도 출장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쯤이었습니다. 원래 과장님이 계셨는데 자기도 회사를 차려서 무역 사업을 하겠다며 퇴직을 하고 회사를 차리셨어요. 과장님은 저를 정말 아껴주고 인정을 해주셨는데 나갈 때 저에게 스카우트 제의를 하긴 하셨어요. 지금보다 월급을 좀 더 주겠다고 했고 저도 과장님의 능력을 인정은 했지만 쉽사리 결정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여자친구와의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돈을 타이트하게 모으고 투자하고 있는데 혹시나 따라 나갔다가 잘 풀리지 않으면 여자친구와의 결혼도 힘들 것 같았거든요. 지금 들리는 소문에는 그 과장님 사업이 그렇게 잘 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때 나가지 않은 게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아무튼 그 과장님이 퇴사를 하고 후임으로는 여자 과장님이 오셨어요. 40대 중반이시고 아이도 있는 분인데 능력이 정말 좋은 분이라고 했습니다. 저희 팀은 부하 직원 1명 빼고는 다 남자인데 여자 과장님이 온다니 조금 수근거리기는 했어요. 제 위에 남자 선배들 중 몇 명은 여자 과장이 오면 괜히 깐깐해지거나 쪼는 거 아니냐며 걱정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직 한국 사회는 남녀차별 인식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여자 과장님이 처음으로 출근하는 날 모습을 봤는데 생각보다 정말 달랐습니다. 보통 능력 있는 워킹맘이라고 하면은 세 보이는 얼굴에 깐깐한 성격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얼굴도 동글동글하고 인상도 서글서글했습니다. 아이가 둘이라 아줌마 모습이 보이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동네 아줌마 같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얼굴에 나이는 묻어나왔고 몸은 통통하기는 했는데 귀여운 강아지상의 육감적인 몸이었습니다. 말투는 정말 부드럽지만 정말 일을 똑부러지게 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일을 하는 능력도 좋았지만 팀을 이끄는 실력도 좋았습니다. 처음 몇몇 선배는 선입견을 갖고 투덜거렸지만 한 달도 되지 않아 다들 과장님을 칭찬했습니다. 일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얼굴도 예쁘다며 다들 과장님을 치켜세웠습니다. 과장님의 리더십 덕분에 회사 분위기도 많이 좋아졌고 때마침 코로나 제재도 풀리면서 성과도 정말 장난 아니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다른 회사에서도 연락이 몇 군데 왔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전에 중요한 출장이 잡혔습니다. 과장님은 워낙 뛰어나시니 과장님과 직원이 한 명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제 선배 중에 한 명이 갈 줄 알았는데 과장님이 저랑 가고 싶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부장님에게는 중간 선배들보다는 후임이 자주 가야지 앞으로 회사가 더 발전할 거라면서 저에게 기회를 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받아들이기는 했습니다. 그 당시 과장님에게서 뭔가를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장님이 처음 부임하셨을 때 선배들은 담배를 피울 때 가끔씩 과장님 뒷담화를 하고는 했습니다. 저는 원래 누구 뒷담화하는 것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뿐더러 제 눈에 과장님은 정말 능력이 있고 괜찮았었거든요. 그날도 선배 몇 명이 뒷담화를 할 때 나서서 부인한 건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과장님 정말 괜찮으시고 능력도 좋다고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선배들이 뒷담화하는 거랑 제가 얘기하는 걸 과장님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뒤에 있는 걸 보고 뒷담화했던 선배들은 바로 꼬리를 내리면서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과장님은 대통령 없는 자리에서는 대통령 욕도 한다며 그리고 원래 선배를 같이 욕하면서 동료애가 좋아진다며 쿨하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뒷담화는 다시는 자기가 듣지 못하는 자리에서 하라며 강하게 말하고는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나갈 때 저를 보면서는 살짝 웃어주고는 갔는데 아마 제가 과장님을 두둔하는 얘기를 들으신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과장님이 조금씩 저에게는 다른 동료들보다 신경을 써주시는 걸 느꼈습니다. 물론 남들이 눈치챘거나 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런 느낌 있잖아요. 남들이 모르게 은근히 챙겨주는 느낌. 딱 그런 거였습니다. 저에게 말투도 왠지 더 부드러우신 것 같고 어쩌다 저와 단둘이 밥을 먹거나 커피를 마실 때 사적인 얘기도 많이 하고 많이 웃기도 했습니다. 선배들의 말로는 과장님이 사적인 질문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했는데 저에게는 여자친구 존재도 물어보고 이것저것 사적인 걸 물어봤거든요. 물론 과장님은 아이도 있고 남편도 있는 데다가 저도 여자친구가 있기 때문에 전혀 이성적인 관계로 과장님을 오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를 예뻐해 주시고 믿어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기는 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갑자기 출장을 동행하게 되니 저는 조금 더 확신이 들게 되었습니다. 과장님이 저에게 약간의 호감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많은 정황을 봐서 제 오해는 아니었습니다. 여자친구에게 여과장님과 출장을 얘기했는데 처음에는 조금 삐짓더니 과장님의 나이와 아이들 그리고 유부녀라는 얘기를 들으니 풀렸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나름 괜찮게 생기신 편이었지만 여자친구에게는 정말 못생겼다고 거짓말을 하기는 했습니다. 과장님과의 출장은 일주일간의 빡빡한 일정이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비행기로 출발해서 오후부터 바로 미팅이 들어가고 금요일 저녁까지 미팅이 꽉 차 있고 토요일 아침 비행기로 돌아오는 일정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출장비도 많이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동료이기는 하지만 이성간이니 주말에 여행을 하고 오는 것도 좀 그랬거든요. 게다가 과장님은 가정도 있으니 하루라도 빨리 돌아오고 싶어 하실 것 같았습니다. 미팅 일정은 정말 빡빡했습니다. 월요일 공항에 도착해서 첫 회사를 방문하자마자 긴 미팅이 잡혔습니다. 장시간 첫 미팅을 하고 숙소에 오자마자 녹초가 돼서 뻗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회사랑 미팅을 하였고, 미팅은 정말 힘들었지만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국 사람들은 정말 대접하는 걸 좋아하고 술을 정말 많이 마십니다. 미팅 결과도 좋으니 그날은 몇 명이서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술을 마셨는데 술을 거절할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술을 그렇게 잘 마시지 못하는 편이었지만 그동안 몇 번이 회식에서 과장님이 술을 많이 안 마셨기 때문에 과장님을 위해서 그날은 총대를 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과장님은 제가 여태까지 봐온 과장님이 아니었습니다. 술을 정말 잘 마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술을 좋아하지는 않아서 회식 때는 안 마시는 것이고 일 때문에 마실 때는 많이 마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는 초장에 넉다운이 됐지만 과장님은 술자리가 끝날 때까지도 쌩쌩하셨고 오히려 저를 숙소까지 잘 데려다 주셨습니다. 다음 날도 아침부터 다른 회사와 미팅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심한 숙취에도 미팅에 나갔고 과장님은 아주 멀쩡하셨습니다. 수요일 미팅도 괜찮게 끝났고 저는 그날 숙소에 들어오자마자 뻗었습니다. 목요일 아침에 다른 회사와 미팅을 하기 위해서 로비에서 과장님을 뵈었는데 난감한 표정이었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양일에 걸쳐서 미팅을 잡은 회사가 있었는데 갑자기 캔슬을 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로비 소파에서 기다리는 동안 과장님은 회사에 전화를 했고 회사에서는 그래도 두 회사와 미팅 결과도 좋았고 어차피 숙소와 비행기 티켓이 예약이 되어 있으니 여행이라도 하고 토요일 오전 비행기로 입국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가정이 있는 과장님이 난감해하실까봐 걱정됐지만 과장님은 오히려 좋아하셨습니다. 우리는 우선 근처 식당에 가서 아침을 먹으면서 관광 계획을 짰습니다. 과장님은 그 지역으로 몇 번 출장과 여행을 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과장님이 짠 계획대로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과장님과의 관광이기는 했지만 저도 간만에 외국에 온 거기 때문에 그냥 즐기기로 했습니다. 관광지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무래도 회사가 아닌 곳에서 같이 좋은 시간을 보내다 보니 직장 선배로 보이기보다는 여행 파트너로 생각이 되면서 기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농담도 하고 같이 사진도 찍어주기도 하면서 즐거운 관광을 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숙소로 들어와서 쉬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술 한잔 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일도 다 끝났으니 둘 다 편안한 마음으로 한잔 하자고 해서 호텔 스카이라운지에 가서 한잔하기로 했습니다. 늦은 시각에 분위기 좋은 곳에서 단둘이 술을 마시니 느낌이 조금 새롭기는 했습니다. 게다가 낮에 하루 종일 같이 관광을 하다 보니 더 가까운 느낌이었습니다. 술을 마시다 보니 둘 다 많이 마시게 되었고 우리는 가게가 닫을 시간까지 같이 마셨습니다. 가게 문을 닫아서 저는 숙소로 들어오려고 했는데 과장님은 술이 좀 모자르다며 자신 방에 가서 한 잔 더 하자고 했습니다. 숙소 앞 편의점에서 맥주 몇 캔을 더 사다가 과장님 방에서 한 잔 더 하게 되었습니다. 스카이라운지에서도 느낌이 조금 다르긴 했는데 아무래도 방 안에서 단 둘이 마시니 느낌이 많이 달랐습니다. 과장님도 방에서 마셔서 그런지 급속히 취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둘 다 많이 취하니 얘기가 자연스레 저의 여자친구 얘기, 과장님의 남편 얘기로 흘렀고 과장님은 남편과 궁합이 좋지 않다는 말을 은근히 했습니다. 저에게 여자친구와의 궁합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저는 사실 여자친구와 궁합이 참 좋기는 했지만 그때는 사실대로 좋다고 말할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격은 잘 맞는데 궁합이 잘 맞지 않는다고 대답을 했고 그러자 과장님이 저돌적으로 저에게 들이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사인을 준 거지 직접적인 표현은 안 하셨고, 과장님의 행동을 눈치채고 제가 과장님에게 먼저 입맞춤을 했습니다. 과장님은 당황한 표정과 몸짓이었지만 이내 저를 받아들였고 그렇게 과장님을 안았습니다. 과장님은 유부녀답게 역시 저돌적이었고 저는 과장님과도 궁합이 정말 잘 맞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과장님을 밤새 예뻐해주며 안아주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잠에서 깨고 나서 정말 연인이 된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전날 계획한 관광지를 여행하면서 손도 잡고 팔짱도 끼고 가벼운 입맞춤도 했습니다. 어차피 삭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같이 사진을 찍지는 않았지만 그것 빼고는 정말 애인처럼 모든 걸 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술을 한잔하고 누가 먼저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자연스레 과장님 방으로 이동을 했고 서로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비행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이 마지막 날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뜨겁게 서로를 안았습니다. 다음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도 우리는 손을 잡고 있었고 한국에 돌아와 공항문을 나가면서부터는 다시 현실로 돌아왔고 과장님을 태우러 나온 남편에게 인사를 하고 저는 공항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쉬는데 과장님과 보낸 불타던 이틀 밤이 아직 생생했습니다. 월요일에 출근을 하자 과장님은 우리가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과장님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보내면서 저는 그때 꿈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과장님에게 장난감 취급을 받은 것 같아서 기분이 나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말에 여자친구를 찾아가서 제 모든 걸 여자친구에게 쏟아내었습니다. 여자친구도 평소보다 더 적극적인 제 모습을 눈치채기는 했지만 그래서 더 좋아하기는 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 지났을 때 과장님이 일 끝나고 술 한잔 하자고 연락을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기분이 나빴지만 그래도 과장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제가 기분이 안 좋은 티를 내자 과장님은 미안해하면서 아무리 동료라도 이선끼리 출장을 다녀왔으니 괜히 다른 사람들에게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부러 그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과장님도 그때 제가 너무나도 좋았다며 궁합이 정말 잘 맞았다고 합니다. 몇 주가 되면 지냈지만 저를 볼 때마다 그때 생각이 났다면서 그날도 저에게 안기고 싶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근처 숙소로 갔고 서로를 느꼈습니다. 과장님과 궁합은 더 좋아진 것 같았습니다. 과장님을 다시 아느니 몇 주간 과장님 때문에 기분이 나빴던 게 완전히 풀렸습니다. 아니 오히려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안고 쉬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과장님은 가정과 직장을 절대 포기할 수 없지만 저와의 궁합은 너무 좋아서 유지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도 여자친구와 직장을 절대 포기할 수 없지만 과장님과의 궁합은 너무 좋아서 유지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사에서는 절대 티를 내지 말 것과 일과 후 사적인 시간에는 절대 연락을 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대신 업무 시간에 동료들이 눈치 못 채도록 연락을 하고 가끔 이렇게 만나서 서로의 합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한 달에 2-3번 만나서 서로를 안아주고 있습니다. 과장님과의 궁합은 날이 갈수록 더 좋아지고 있고 과장님도 저에게 푹 빠졌는지 항상 저돌적으로 달려듭니다. 우리 둘 다 지켜야 할 게 있기 때문에 선을 지키면서 만나고 있고 주위에서는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저에게 직장에 있는 한 서로 조심해서 계속 이런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과장님은 아는 것도 좋지만 안고 나서 이야기를 할 때 업무적인 조언을 많이 해줍니다. 그 얘기대로 하니 회사에서도 전보다 더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을 만나면서 일도 잘하게 되고 회포도 정말 만족하면서 풀게 되니 요즘 저는 정말 좋습니다. 여자친구와는 몇 년 안에 결혼을 할 테지만 그때도 이렇게 과장님과는 특별한 사이로 오랫동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집에서 살림을 하고 있는 유부녀입니다.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귀가 얇은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제가 중심을 잘 잡고 산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결혼까지 하였는데 결국 큰 사고를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사람인 것을 알면서 결혼한 제 잘못도 분명 있겠다만 그래도 그 큰일을 저에게 단 한 번의 상의도 없이 저지를 줄은 몰랐습니다. 회사 선배라는 사람이 코인 투자를 하여서 돈을 벌었다는 소리에 남편이 혹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자기 용돈으로 모아둔 비상금으로 그 회사 선배라는 사람의 말대로 코인 투자를 하였다고 합니다. 중간중간에 약간의 손해도 보았지만 10% 수익도 내보고 30% 수익도 내보고 그 이상의 수익도 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자금이 늘어나고 회사에서 일해서 버는 것보다 쉽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저 몰래 작은 사무실을 얻어서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담보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그리고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까지 모아서 코인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처음 한두 달은 잘 벌었던 것 같습니다. 보너스가 나왔다면서 선물도 사오고 생활비 통장에 많은 돈도 보내주었으니까요. 하지만 생활비라며 돈을 주는 것은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2달이 지나도 생활비를 주지 않아서 물어보니 회사가 어려워서 월급이 밀렸다면서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이었고 코인으로는 적자를 보고 있으니 여전히 생활비를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결국 끝내는 저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제 2돌 된 아이가 있는 아빠로서 너무 무책임한 행동과 저와 상의 없이 대출과 퇴사까지 했다는 것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남편의 변명도 다 듣기 전에 아이를 데리고 저희 엄마 집으로 갔습니다. 남편도 곧장 따라왔고 저희 부모님도 한숨을 쉬시며 아무 말씀도 하시지 못하셨습니다. 남편은 정말 잘못했다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고 저희 부모님까지 보는 앞에서 코인 계좌를 보여주었습니다. 대출과 퇴직금 등을 가지고 처음 시작한 투자금이 약 3억 5천만 원 되었고 첫 달과 두 번째 달만 수익이 났고 그 후로는 계속 손실만 발생하여서 현재 약 1억이 조금 넘은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출이 2억 2천만 원 정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한숨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도 저희 결혼하면서 각자 싱글일 때 벌었던 돈과 살았던 원룸 전세 보증금,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보태주셔서 산 집인데 코인하면서 잃은 돈 때문에 원금 상환도 못하고 수입도 없어서 다달이 이자도 못 내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마이너스 통장에 약 7천만 원의 추가 대출도 있었고요. 결국 집을 팔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코인하고 남은 돈과 집을 팔고 남은 돈을 합쳐서 작은 전셋집이라도 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답이긴 한데 추운 겨울에 남편이 투자도 아니고 투기를 해서 길거리로 내쫓겨 나가야 하는 현실이 너무 속상했습니다. 결국 저희 부모님도 마땅한 방법이 없으신 건지 코인으로 다시 벌 수 있다며 기다려달라는 남편의 태도 때문인 건지 결국 시부모님들을 부르셨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시부모님들께서는 저에게 미안하다며 지금 본인들이 살고 있는 집에 들어와서 살고 시부모님들이 다른 집을 구해서 나갈 테니 시간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말이 쉽지 현실적으로 매몰차게 시부모님들을 밖으로 내쫓고 저희가 들어가서 산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일부 도와주시고 시부모님들이 나머지 대출금을 시간을 가지고 갚아주시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대출 금액이 크다 보니 속상하고 불편하지만 이자라도 줄이기 위해서 집은 팔고 작은 전세 빌라고 이사를 갔습니다. 그렇게 이사를 가고 나니 수중에 2천만 남짓 돈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코인으로 복구할 수 있다며 기회를 달라고 며칠을 졸랐고 이미 망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 마음껏 해보라고 그 돈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돈을 다 잃으면 다시는 코인도 하지 않고
직장을 구해서 다시 성실히 살기로 약속도 하였습니다. 저는 아이를 돌보면서 집에서 부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당장 먹고 살 돈은 벌어야 되기에 집에서 놀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사를 온 후 몇 개월간은 남편이 생활비를 못 주었는데 그 후로는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은 꼭 생활비를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회사 다닐 때에 비하면 적지만 주는 것이 어디냐며 감사하게 받았고 나름 잘하고 있겠거니 하며 믿고 있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잘 되어가냐고 묻고 싶지만 부담만 줄 것 같아서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며 잊고 지냈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어느덧 전세 빌라의 재계약 시점이 되었습니다. 집주인의 전세 보증금을 조금 더 올려달라는 소리에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그때 저희에게는 목돈을 주면서 좀 더 좋은 전셋집으로 이사를 가자고 하였습니다. 그러고 보니 2년 동안 받았던 생활비들이 다시 시작하면서 받아간 2천만 원을 넘겨더군요. 나름 남편이 잘 자리를 잡아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전세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최근 집값이 너무 올라서 못 사는 것뿐 그전 집값 정도까지는 자산이 다시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매달 안정적으로 생활비를 주고 있고 회사 다닐 때보다 개인 시간도 늘어서 아이와 많은 시간을 보내주는 아빠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과 맥주 한 잔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처음 큰돈을 투자하면서 막 빠지면서 손실이 나는데 너무나 죽고 싶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는데 모든 사건들이 공개가 되고 다시 시작하니 투자금은 적어졌지만 마음은 너무 편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투자가 좀 더 잘 되었던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투자라는 것이 항상 원하는 대로 잘 되기만은 하는 것이 아니기에 요즘은 다른 수입원이 될 만한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자영업을 할지 오피스텔들을 사서 임대사업을 할지 결정하지는 못했지만 코인 투자 실패의 아픔을 거름 삼아서 충분히 알아보고 공부를 한 후에 시작할 생각입니다. 저 역시도 정말 남편과 이혼까지도 생각했지만 천성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기에 정말 꾹꾹 참으며 살아왔더니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지난날에 남편의 행동을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도 가끔 그날의 상황으로 꿈에 나와서 악몽에 시달리곤 합니다. 앞으로는 더 잘하겠다고 하니 믿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처음이 어려운 건지 두 번째는 쉽다며 여러 번 주의와 경고를 주길래 요즘은 제가 남편의 투자금은 제외한 모든 경제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예전과 같은 큰 사고는 안 일어나겠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레전드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원통쾌 감동 눈물 레전드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아들을 두고 있었던 아줌마입니다. 아들네 부부는 정말 사이가 좋았어요. 며느리도 참 착한 아이였고 무엇보다 어른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나 천사 같은 아이였지요. 아들과 며느리는 결혼하고 4년 정도 지났을 때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도 사업을 무척이나 하고 싶었던 아들은 직장 안 나갈 때면 사업이나 경영 관련한 책들을 수십 권 쌓아놓으며 공부하기도 했고요. 본인이 창업하고 싶어하는 업계에 주말에 탐방을 가기도 했어요. 그 정도로 열정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부모 마음으로 그냥 안정적인 직장 다니면서 속 편하게 월급 받으면서 평범하게 살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이기는 부모 있나요? 아들 녀석 내 손길 닿을 나이도 지났고 결혼도 했으니 본인 인생 본인이 책임지며 살아라 하고 내비두었지요. 며느라이도 평소에 창업 관련해서 대학교 때 동아리도 들고
아들과 꽤 의견이 맞았나 봐요. 창업하고 싶은 마음이 둘 다 간절했나 봅니다. 아무리 좋은 직장 다녀도 월급 가지고는 먹고 살기 빠듯하고 집 사기도 힘드니 사업해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것이었죠. 무엇보다 호래미로서 아들을 넉넉한 형편으로 키우지 못해 저렇게 성공에 대한 집착이 큰 건가 싶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그저 속으로만 응원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들네 부부가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더라고요. 퇴사하고 창업하겠다고. 정부 지원으로 세금 감면되는데 이때 아니면 혜택도 다 사라질 수 있다고 하면서요. 저야 니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내가 말려서 무얼 하리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둘이 모아둔 돈으로 요식업 쪽 창업을 했는데 이게 곧잘 되더라고요. 개업발로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도 손님들이 떨어져 나갈 상황이 와도 항상 가게 앞은 손님들로 문정성시. 워낙 가게가 잘 되어서 옆에 있는 가게에서 줄 서는 사람들한테 뭐라도 팔아먹으려고 줄 서는 곳 옆에 오락기기까지 설치할 정도였습니다. 아들네 가게가 젊은 애들한테 입소문을 탔나 봐요. SNS에 유명해지고 각종 방송인들이 촬영 와서 먹고 그러다 보니 엄청 유명해졌나 봅니다. 심지어 TV 프로그램에서도 촬영 문의가 올 정도로 규모가 커졌고요. 아들네 가게의 성공으로 그쪽 거리에 있는 가게들이 다시 활기를 찾을 정도였으니까요. 물론 시기 질투도 만만치 않았지만요. 첫 사업이 성공으로 아들네 부부는 점점 사업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법인을 세우고 체인점 사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들네 가게로 체인점을 열고 싶다는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였고 그렇게 빠르게 사업은 확장되었습니다. 체인점 내는 비용을 받은 아들네 부부는 순식간에 많은 돈을 모았고 원룸에서 나와 방 3개, 화장실 2개 아파트로 이사가고 저에게 마음껏 쓰라면서 카드까지 쥐어줄 정도가 되었던 것이었죠. 성공했다고 돈 펑펑 쓰고 놀러다니는 게 아니라 아들네 부부는 하루에 잠 몇 시간 자지도 못할 정도로 오히려 더 열심히 일했어요. 살이 쏙 빠지고 힘든 기색이 역력한 며느리와 아들을 보니 눈물이 안 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사업적인 성공과 돈 명예가 중요하다지만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이라고 제발 몸 챙기면서 좀 하라고 하면서 며느리 손을 잡으며 눈물을 훔쳤던 게 지금도 생생하네요. 아들네 부부 억지로 실력 좋다는 한의원 데려가서 보약 다려주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세상, 아들네 가게가 잘 되는 게 셈이 났는지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아들네 부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시작은 한 블로거였어요. 아들네 가게에 와서 홍보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무료로 음식을 제공해달라 해서부터 홍보 비용을 달라며 아들네 부부를 엄청 괴롭혔나 봐요. 당연히 며느리는 음식 비용 지원은 안 된다고 홍보 안 해주셔도 괜찮다며 거절을 했는데 이 블로거가 화가 단디 났는지 인터넷에 아들네 가게 흉을 엄청 본 겁니다.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을 내고 가게 이미지를 완전 망쳐버렸지요. 잘못된 허위 사실이 인터넷 이곳저곳으로 퍼지고 맘카페 등등으로 퍼져나가 아들네 부부 가게는 타격을 어마어마하게 받게 되었습니다. 아들네 부부는 바로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를 하였지만 사람들은 아들네 부부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렇게 체인점에서부터 타격이 시작되고 결국 본점까지 문을 닫을 정도로 타격이 엄청났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등 고소해서 결국 승소하였지만 이미 재판 결과가 나왔을 때는 가게가 망한 상태였고 그때부터 아들은 엄청난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에 빠졌어요. 1호점 가게만은 살려보겠다고 신혼집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았는데 하필 그때 경기 악화가 겹쳐와 결국 집도 경매에 넘어가고 땡전 한 푼 못 건지고 빚더미에 나앉은 겁니다. 그 블로거는 죄송하다고 허위사실 유포한 게 맞다고 정정글을 썼지만 아무도 그 글을 보지 않았고요. 집까지 넘어간 아들네 부부는 저희 집에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있어서는 안 될 일이 터진 겁니다. 가게가 망하고 실업자가 된 아들은 하루하루 술에 의존하며 살고 있었어요. 우울증 약도 복용하고 상태가 안 좋았지요. 그러다 아들이 폐인이 된 상태로 길을 걷고 있다가 동창을 만났나 봐요.
건너 아들의 사업 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던 그 동창은 아들을 보자마자 모욕적인 말과 함께 아들을 무시했나 봅니다. 아들은 그날 밤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며느리와 제가 불안한 마음에 온 사방을 찾았는데 아들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날 새벽 아들이 산 초입부에 들어가는 모습이 CCTV에 찍혔고 아들은 산 절벽에 떨어져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였습니다. 아들은 그날 친구인 무시에 전부였던 자존심이 무너지고 더 이상 살기 싫어 그런 선택을 한 거였지요. 억장이 무너지고 정말 세상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그깟 돈과 명예가 뭐길래 실패하면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 재기하면 되지.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그 어린 나이에 세상을 등지나. 너무 원망스럽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식 잃은 어미보다 더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했던 것은 며느리였어요. 며느리는 정말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저도 정말 힘들었지만 며느리마저 아들을 따라 안 좋은 생각을 할까봐 24시간 매분 매초를 며느리 곁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친정엄마, 친정아빠 모두 일찍 돌아가셔서 의지할 곳 없는 며느리를 친정엄마인 양 지극정성으로 보살피고 돌보았어요. 기립성 저혈압으로 툭 하면 쓰러지는 며느리가 걱정돼 한시라도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비록 아들이 세상을 떠났지만 며느리만큼은 내 손으로 지켜야겠다.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위해 이 애미가 한 번 바쳐야겠다 생각하며 애를 썼습니다. 시간이 약이라 그런지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 마음은 안정되었고 며느리와 저 둘 다 어느 정도 괜찮아졌어요. 그런데 그때 며느리에게 일이 터진 겁니다. 아들 부조금 몇천만 원과 며느리가 가지고 있던 돈 몇천을 합해 거의 1억 가까이 되는 돈을 지인에게 투자했다가 지인이 그 돈을 가지고 홀라당 나른 겁니다. 며느리는 충격에 쓰러지고 난리가 났지요. 어떻게든 다시 일어나자 하고서 투자를 했던 며느리인데 된통 당한 거였죠. 그 충격으로 며느리는 집을 나갔어요. A4 용지 8장에 달하는 편지를 제 머리맡에 두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겁니다. 저에게 사랑만 주시고 무엇을 하든 응원해주시고 지지해주신 시어머니한테 죄를 지은 것 같아요. 실망만 끼쳐드려서 너무너무 죄송하고 얼굴 볼 면목이 도저히 없습니다. 정말 친정 엄마한테도 못 느꼈던 사랑을 어머님한테 채웠었는데 정말 친엄마라고 생각했었는데 너무 죄송해요. 어머님, 저 찾지 마세요. 그냥 저는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존재인 것 같아요. 남편도 그렇게 떠나보내고 제가 살아서 뭐 하겠어요. 그동안 어머님 감사했습니다. 어리석은 저를 제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떳떳해질 수 있을 때 어머님 앞에 다시 나타나겠습니다. 라는 말이 적힌 유서와도 같은 편지였어요. 며느리가 아들을 따라갈까봐 신고도 해봤고 사방팔방을 돌아다니며 며느리의 행방을 찾았지만 그 어디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단지를 붙이기도 해봤고 정말 신을 한오라기 잡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며느라이를 찾았어요. 이 애미는 괜찮다고 다 이해한다고 그냥 모든 걸 품어줄 수 있는 마음뿐이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정말 증발한 듯 그 어디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꿈에 나타날 정도로 간절히 며느리를 찾았지만 끝끝내 나타나지 않았어요. 반백이 훨씬 넘은 나이에 빌라 지하방에서 살아도 며느리가 있었기에 함께 힘듦을 버티며 의지하며 살 수 있었던 거였는데 그 존재가 없어지니 정말 저도 견디기 힘들었어요. 아들 잃은 슬픔에 며느리까지 사라지니 보통 정신으로는 버틸 수 없었던 거였지요. 저는 몸을 쓰는 일을 하며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밤낮 할 거 없이 이 나이에 할 수 있는 청소일을 도맡아가며 했어요. 새벽 6시부터 2시까지 찜질방과 체육센터 청소를 하고 2시부터 4시까지 쪽잠을 잔 뒤 다시 건물 청소를 하러 갔습니다. 4시부터 10시까지 건물 청소를 하고 나면 12시부터 3시까지는 그 건물 옆 목욕탕 탕 청소를 했어요. 쉬는 게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집에서 가만히 쉬면은 세상을 떠난 아들과 사라져버린 며느리 생각에 자꾸 나쁜 생각만 들고 힘들었거든요. 그렇게 살다가 눈 떠보니 10년이란 세월이 훌쩍 지났더라고요. 남은 거라고는 통장에 쌓인 조그만한 목돈과 늙어버린 몸뚱이, 텅 빈 마음뿐이었습니다.
아껴 산다고 돈이 생겨도 그 반지하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찬물에 밥 말아서 김치랑 가지무침해서 먹으며 살았고요. 10년을 일하니 강철 같았던 저에게도 슬슬 지침이라는 게 오더라고요. 삶이 허무하고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렇게 살아내는가 싶은 마음이 들며 집에 가는 길에 자꾸 눈물이 나는 겁니다. 찬란했던 젊은 날은 전부 신기루처럼 지나가 버리고 자글자글한 주름에 외로움만이 저에게 남았어요. 새벽 목욕탕 청소를 끝내고 쓸쓸히 집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집 앞에 시동을 끄지 않고 주차되어 있는 하얀색 외제차가 한 대 있는 겁니다. 아니, 사람이 차 안에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뭐야 하는 마음으로 지하방 계단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세미 정장을 멀끔하게 빼입은 짧은 머리 여자가 계단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그 지하층에는 우리 집밖에 없는데 무슨 여자가 이 야심한 밤에 우리 집 계단을 위로 올라오지? 하며 정수리밖에 안 보였던 그 여자의 얼굴을 슬쩍 보았어요. 그러자 저는 아악 하고 놀라 주저앉았습니다. 저의 목소리를 들은 그 여자는 어머님? 하면서 저를 왈칵 껴안았고요. 네, 맞았습니다. 그 여자는 10여 년 전 호련히 사라져버린 며느리였던 겁니다. 죽은지 살았는지 생사도 모르고 그렇게 사라져버린 며느리가 10수년이 지나서 저를 찾아온 거였어요. 아가씨, 아니 며느라기 맞니? 어떻게 된 일이야? 도대체 어떻게 살았던 거야? 매일 밤을 너 생각하며 잠 못 이루고 애가 살았나 죽었나 알 길이 있어야지. 연락 한 통 없고 10년이란 세월을 어떻게 심호를 매정하게 버리고 나갈 수 있어. 너가 사기를 당하던 뭘 하던 난 괜찮은데 왜 그렇게 편지만 남기고 떠나니? 하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도대체 어디 있었냐고, 무엇을 하며 살았고 무슨 일이 생겼냐면서 계단에 주저앉아 통곡을 했어요. 그러자 며느리는 어머님? 아니 엄마, 나 드디어 성공했어요. 나 성공해서 돌아온 거예요. 제가 편지로 떳떳할 수 있을 때 돌아온다고 했잖아요. 저 이제 한국으로 왔어요. 베트남에서 사업해서 크게 성공했고 이제야 어머님한테 떳떳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업체 중국 자본한테 넘기고 현금화해서 한국 온 거예요. 어머님, 저 너무 힘들었어요. 죽다 살기도 했고 정말 돈 벌려고 안 해본 일도 없었어요. 그러다 도피하듯이 베트남으로 간 거고 거기서 온갖 일 다 하다가 삼겹살 집 크게 운영하고 엄청 잘 돼서 체인점 내고 한인 모임에서 유명할 정도로 크게 성공해서 어머님 앞에 떳떳하게 왔어요. 어머님, 이제는 제가 어머님 모실게요. 이제 저랑 함께 살아요. 너무 죄송하고 사랑해요. 하면서 엉엉 우는 겁니다. 며느리는 한국에서 3년간을 전국 방방 곳곳을 돌아다니며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베트남으로 건너가 거기서 재기를 한 거였어요. 빌라 앞에 세워뒀던 외제차도 며느리 차였던 겁니다. 며느리는 사업을 중국 자본에게 팔고 2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현금화해서 한국으로 떳떳하고 당당하게 돌아온 거였습니다. 저는 며느리와 한참을 껴안고 울부짖었어요. 다시는 말도 없이 떠나지 말라고, 남겨진 사람은 살아도 찾는 게 아니라며 며느리에게 말했네요. 그렇게 저는 10수년 만에 생사도 모르는 며느리를 기적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아들이 살고 있는 선산에 가서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네요. 아들이 그렇게 떠나고 재혼을 할 법한 며느리는 성공해서 우리 어머님 호강시켜드리고 마음의 빚 다 갚아야겠다는 생각 하나만으로 악착같이 살았다고 합니다. 마음이 약해지지 않으려고 일부러 아들이 있는 선산에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번도 안 갔다고 하네요. 세상에 이렇게 귀하고 마음씨 이쁜 며느리가 또 있나 싶었지요. 그렇게 저는 그 지하 단칸방을 벗어나 며느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외롭고 인생이 허무해 더 이상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지 않을 때 기적처럼 저에게 며느리가 온 거였습니다. 다른 분들에게는 며느리가 어떤 존재일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친자식 그 이상의 존재였어요. 아들을 잃은 슬픔, 며느리는 남편을 잃은 슬픔, 그것을 공유하고 힘든 세월을 같이 이겨냈기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끈끈함이 저와 며느리 사이에는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왼발, 나는 오른발처럼 누구 하나 없으면 걸을 수 없는 그런 관계였는데 저는 십수년간 외발잡이로 살아온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제가 다시 며느리를 만났으니 얼마나 기쁘고 참 복잡 미묘한 감정이 올라왔겠어요. 비록 아들은 떠나고 없지만 저는 이제 며느리에게 의지하고 같이 힘든 세상을 버텨내려고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 애미 앞에서는 솔직해지라고, 도망치지 말라고, 너의 모든 걸 받아줄 수 있다고 하며 훌쩍 떠난 며느리에게 신신당부를 했네요. 정말 사는 게 뭔지, 죽을 때쯤이면 죽지 말라고 하늘에서 이렇게 귀인을 보내주고, 세상이 참 웃지 못할 장난 같기도 하네요. 저는 앞으로 며느리와 함께 다시 힘내서 살아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서 공장을 다니고 있는 남자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으로 들어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이 대졸사원으로 들어와서는 생산 라인에 와서 이것저것 참견하고 방해만 한다면서 생산 직분들한테 처음에는 많이 혼나기도 하고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직을 해야 하나 많은 고민을 하였지만 3년만 버텨보자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다 보니 저도 실력이 많이 늘고 생산직, 사무직, 고졸 출신, 대졸 출신 할 것 없이 대부분의 사람들과 친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은 잘 도와주시고 자기 일처럼 잘 챙겨주셔서 처음보다 훨씬 수월하고 즐겁게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어느덧 회사를 다닌 지도 7년이나 되었는데 아직도 대졸 출신이 뭘 알겠냐면서 사무실에 앉아서 편하게 일하면서 월급만 많이 받아간다면서 저를 비롯한 과장이야 하급 직원들에게 반말은 기본이고 심심치 않게 욕설까지 섞어가면서 업무에 방해를 주는 반장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러다가도 차장급 이상 간부급 직원이 오면 앞에서 꾸벅 인사하면서 온갖 예의를 다 갖추다가도 그분들이 가시면 그분들이 신입일 때 어땠는데 진급하더니 싸가지 없네. 역시 대졸 출신들끼리 진급하고 좋은 자리 다 해먹고 이러니 회사가 발전이 없다면서 연실 불평불만이 한가득입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고졸 출신 생산직들 사이에서도 그 반장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그 반장님이 여자를 엄청 좋아하십니다.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것이 나쁜 것도 아니고 정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은 여직원이든 나이가 적은 여직원이든 결혼을 하신 여직원이든 결혼을 안 하신 여직원이든 아무한테나 가서 어떻게든 한번 해보려고 온갖 수작을 다 걸고 때때로 어깨나 허리에 손을 가져다 댔다가 회사에 몇 번이나 투서 및 신고가 들어온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회식 때 술만 드시면 여직원들이 있는데도 좋은 술집에 가서 찐하고 뜨겁게 놀자면서 여직원들뿐만 아니라 남직원들이 들어도 불쾌하고 수위가 높은 발언들은 서스럼 없이 자꾸 하십니다. 특히 업무상 그 반장의 상위직급자로 있는 저로서는 정말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유관부서는 물론이고 인사팀에서도 여러 번이나 반장님의 행실에 대해서 연락을 받다 보니 너무 짜증이 났습니다. 정말 제대로 한 번만 걸리면 동영상이든 사진이든 찍어서 인사팀에 제대로 투서 넣고 제가 집에 가든 반장님이 집에 가든 둘 중 하나는 끝장을 보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공장 전 직원 체육대회 겸 야유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실적이 좋다면서 사장님께서 특별 보너스도 주시고 전 직원이 놀고 즐길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많은 보너스까지 받고 온 야유회이다 보니 모두들 기분이 좋고 분위기도 한껏 올라 있었습니다. 한 잔, 두 잔 술이 들어가 보니 또 그 반장님께서 젊은 여직원들을 강제로 끌어안고 용돈 하라면서 현찰을 젊은 여직원들 옷 속에 집어넣는 등 또 사고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인 건지 불행인 건지 그런 피해를 당한 여직원들 수도 적고 이미 그 반장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근처에 있었던 것이 자기 잘못이라면서
괜찮다면서 그냥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만취가 된 반장님은 주무시라면서 방에 모셔다 드렸습니다. 얌전히 방에서 자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반장님이 결국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족구 등 각종 체육대회가 끝나고 운동용품을 넣어두려 비품창고에 들어갔는데 옆방에 취해서 자고 있던 젊은 신임 여직원을 비품창고에 데리고 와서는 옷을 벗고 그 짓거리를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신임 여직원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 반장님은 묘하게 웃고 있는데 도저히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달려가 반장님을 발로 찼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조용히 또 덮고 넘겼겠지만 더 이상 제가 미칠 것 같아서 바로 동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했고 경찰에 신고도 하였습니다. 경찰이 온 뒤에도 그 젊은 여직원과 합의하에 하기로 한 것이라며 억울하다면서 끌려갔고 아직 취해서 정신이 온전치 못했지만 여직원은 절대 그런 합의를 한 적도 없다면서 억울하고 수치스럽다면서 한참 동안 울다가 여직원 부모님이 와서는 데려갔습니다. 그렇게 즐겁게 간 2박 3일 야유회는 첫날 오후에 바로 끝이 났고 다음날 여직원은 바로 휴직에 들어갔고 그 반장님을 고소했습니다. 반장님은 경찰 조사와 관계없이 사규에 따라서 징계가 있을 거라고 공지글이 올랐습니다. 또한 제가 발로 찼다면서 반장님이 폭행으로 저를 고소하였고 여직원이 반장님에게 몹쓸 짓을 당하기 직전에 아주 긴박한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다는 말과 함께 선처를 해달라는 탄원서까지 써주면서 큰 문제 없이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서 반장님은 출근을 하였고 창고 관리 업무로 창고 구석으로 자리 옮겨졌다가 얼마 안 지나서 퇴사하셨습니다. 퇴사하는 날까지도 그 반장님 눈빛에는 제가 비품 창고에 오지만 않았어도 젊은 여직원과 재미도 보고 이렇게 퇴사까지 안 해도 되는데 본인의 인생이 저 때문에 꼬였다는 원망이 가득 차 보였습니다. 그 후로 한동안 핸드폰으로 전화해서는 욕도 하고 화도 내었지만 제가 수신 차단도 하고 받자마자 바로바로 끊어버렸더니 전화하는 것도 없어졌습니다. 그 일 이후로 사장님께서는 직원 간의 직급, 성별에 관계없이 존댓말을 사용하라고 하셨고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생기면 무조건 퇴사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야유회는 다시는 열리지 않았고 신입사원이 들어올 때마다 직원 간 성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교육과정도 만드셨습니다. 현재는 그 반장님이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고 있으며 휴직에 들어갔던 여직원은 복직해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업무상 매일 같이 보는데 큰일이 있었음에도 잘 웃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가끔 그 일을 이야기하면서 도와줘서 너무 고마웠다면서 저희가 그때 비품 창고에 오지 않았다면 더 끔찍한 일을 겪을 거라면서 덕분에 잘 이겨내고 회사도 다시 다니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저 역시도 여직원의 선처탄원서 덕분에 폭행 문제도 잘 처리되었다면서 고맙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